이 보수 정론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석간신문이죠. 문화일보. 깜짝 놀랄만한 일면 톱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하고 지금 곧바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나온 신문입니다. 네, 153석 플러스 알파 얻을 수 있다는 민주당이라는 제목이네요. 네, 153석.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무조건 153석 이런 뜻은 아니고요. 지역구에서 140석. 그리고 민주당의 비례정당 있죠. 네. 더불어민주연합. 여기에서 13석. 그래서 그걸 합하면 153석인데 예. 약간 바람이 더 불어주면 플러스 알파다. 지금 이런 겁니다. 153석 플러스 알파. 더 놀랄 만한 곳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에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1면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있습니까? 3면이 있는데요. 네. 3면 보여드릴게요. 네. 민주 공천 파동 덮고 지지층 결집 유도 조국당 포함 170석. 네. 170석.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하든지 뭐 연대를 하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그 둘 합하면 170석. 그러니까 4년 전 제21대 총선의 결과와 비슷한 그런 수준의 것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여기에다가도 플러스 알파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지금 뭐 찌라시에 나온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예. 한병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네. 오늘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권역별 판세를 종합해 보면 지역구에서 130에서 140석 얻을 것이다. 3주가량 민주당의 지지세가 공천 과정에서 완만한 하향세를 그리다가 상당히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46석의 비례의석 중에 13석 플러스 알파로 전망을 했다. 이것은 이제 민주당 지지율만으로 단독 과반 혹은 절반에 육박하는 의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대개 한 15% 지금의 지지율 기준으로 예. 말씀드리면은 19%라고 나오는 여러 예, 조사도 있더라고요. 19%다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은 아무튼 15석에서 네. 20석 사이 이제 이렇게 얻는다.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는 153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153에서 160 사이. 그리고 조국혁신당까지 합하면은 그게 170 그리고 플러스 알파.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어제 총선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낙동강 벨트를 찾아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저는 출마를 하지 않지만 저를 선택할 수 있다. 바로 주진우, 장해찬, 김도읍 등을 선택하면 저를 선택하는 게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4월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정치학을 바라시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선택해달라. 제가 함께할 것이다. 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과일 가게에서 만난 상인들에게 물가가 너무 올라서 죄송스럽다. 물가 잡고 잘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낙동강 벨트에서 표심 공략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야권 텃밭인 호남 지역을 방문하죠. 전남 순천, 광주, 전북 전주를 찾는데요.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도태우 후보가 공천 취소된 5.18 관련된 발언을 해서 도태우 후보가 공천이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만큼 이제 광주 방문해서 관련 입장이 좀 나올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지금 이 방송을 이제 부산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참 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했느냐면요. 그 북구에 있는 구포시장에 가서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구포시장 다녀오신 분 계세요? 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니면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네. 그때 어떤 분위기였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런데 궁금하네요. 이제 부산 구포시장에서 한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 이전까지 절대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합니다. 부산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을 이제 응원 격려하는 차원 속에서 한 얘기이긴 한데 뭐라고 했느냐?
제가 4월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정치하길 바라시냐 네. 이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의미심장한 말이냐고 하냐면요. 지금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4월 총선 이후에 내 인생을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의 모든 것을 4월 10일 총선에 다 쏟아붓겠다. 4월 10일 이후에 내 인생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왔거니와 네. 얼마 전에 관훈클럽 토론에서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요. 총선 이후에 내 인생이 꼬일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산에 가서 작심한 듯이 4월 이후에도 제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를 하기를 바라시느냐. 말이 어마어마하게 바뀐 겁니다. 4월 이후에도 저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부산 시민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나는 4월, 5월에도 계속 정치를 하고 싶은데 그걸 바라세요? 라고 물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4월 11일부터 어떤 인생이 펼쳐지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미국에 연수 간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네, 아마 머리도 식히고 재충전을 위해서 그리고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도 가고 승리해도 갈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총선이 끝나고 나면 여야 할 것 없이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전당대회가 열리면 많은 여론이 한동훈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이제 정식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당대표 그 지지세가 만만치 않게 귀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태가 공인하는 보수 여권의 톱으로 솟아있는 대권 잠룡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 여권만 따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합해도 한동훈 혼자 얻고 네. 있는 지지율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강력한 대권 후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동훈이 말하는 4월 이후에 자기의 정치라는 건 뭘까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어떤 2인자도 갑자기 부상하는 것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뭐 독특한 정치 스타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역대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1인자는 2인자가 갑자기 부상을 해서 1인자의 주의를 침범하고 1인자보다 더 높은 지지력을 갖고 하는 걸 원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매우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1인자가 가지고 있는 영역은 그 임기 말까지 사실은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전체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고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식으로 적당한 기간 동안만 9988 뭐 하듯이 그 적당한 기간 동안만 레임덕이 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 자연스럽게 권력이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3년이나 남은 세월 동안에 한동훈이 갑자기 탁 튀어나오면 그건 한동훈에게도 불행하고 윤석열에게도 불행하고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께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훈클럽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이후에 제 인생이 꼬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뒤로 이번에는 부산에 가서 4월 이후에도 5월에도 제가 정치를 하기 바라신다면 여기 제 좌우에 있는 이 후보들을 밀어주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해석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오면은 대통령 그 직속 기구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영향력은 높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그 직속 기구의 실무 총괄이 부위원장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있죠. 뭐 국민 통합을 위한 기구라든지 저출생 대책을 세우는 그런 기구라든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자리로 한동훈 위원장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